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강하게 시장을 끌어줄 모멘텀이 부재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증시 잘 버텨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의 급등 속에서 철강과 화학, 또 조선을 비롯한 경기 민감 업종군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업황 바단론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들의 특징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의 다자녀 출산, 그다음에 양육 보조금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 게 주식인데 중국의 양회 같은 경우가 3월 4일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 여기에 더해져서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감으로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에 파생되는 부분의 산업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출산 장려 관련주로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토박스 코리아 또 제로투세븐까지 오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앵커께서도 서두에 짚어주셨듯이 경기 둔화의 우려와 전망에도 이번 주 들어서 철강, 화학 같은 기초소재와 건설, 조선 같은 경기 민감 종목군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이채롭다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영향에 반응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업황 바닥론이 서서히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업재 위주의 이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의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화학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죠. 경기 민감주의 반격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현대제철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글로벌 철강 가격을 지지하면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중국의 양회와 또 경기 부양과 모두 엮여있는 종목이 이렇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감에 날아오른 철강주. CATL의 배터리 판가 인하에 따른 K배터리 영향 집중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입니다. 3월 양회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또 튀르키의 대지진에 따른 유럽향 수출 비중도 증가 등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 확대 추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배터리 3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 현재에서 반값 리튬을 적용해서 배터리 판가를 대폭 낮추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SKO는 완성차 업체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판가가 변동되도록 계약을 해서 판가 하락 압력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쨌든 주가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고물가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또 유럽향 수출 확대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철강주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철강주의 상승 이제의 시작일지 아니면은 지금의 강세가 조금 미풍에 그칠지 좀 궁금합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홀딩스만 보면은 상당히 바람이 좀 불었죠. 지금 그게 좀 잘 달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소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랑 좀 마찬가지의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바닥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요인으로 살펴본다면 역시 이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뭐 물론 철강의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겠습니다만 철강 이외에 자원 관련된 사업 모멘텀이 만드는 그런 주가 랠리에 여타의 다른 순수 철강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 소재인 철강과 화학 등의 이런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의 특징은 이게 뭐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빠지고 이런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적어도 분기, 뭐 길게는 몇 년간의 움직임을 연속성으로 추세와 사이클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특징이 매매 포인트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좀 바닥권을 탈출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들어왔었고 최저가 수준에서 이제 레벨업 과정으로 좀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밸류콜이라고 좀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뭐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를 쫓아서 일정 부분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점진적인 그런 상승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여세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지표로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바라보면서 철강주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승률 높은 이제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철강주에도 어쨌든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올 그렇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글로벌 철강 가격의 상승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의 3월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이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제 관건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 행보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힘든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제 향후의 미래를 이제 좀 땡겨오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철강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중국 양효에 대한 기대감,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튀르키예 그 지진에 대한 반사이익, 또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재건 그런 부분까지 엮이면서 그 원자재 이제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니켈이나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회복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실물 수요 부진 우려감은 뭐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의 키는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증시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뭐 부동산 시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의 그 특성상 그 정부 주도의 성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 부양책에 대한 규모,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중국이 지금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양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철강주 하면은 이제 경기 민감의 뭐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현재 이제 철강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 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서 철강주를 대응을 하자라고 주가적인 측면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경기 이슈에 있어서 흔들릴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유의를 해야 하는 변수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면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떤 것들 리스크로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본다면 철강은 과거 이제 10수년간 만성적인 이제 공급 과잉의 소재 제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의 소비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의 재고 수준으로 해외로 잉여 제품들이 수출이 되어 이제 흘러나오면서 국제 철강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사실 이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상충되는 것이 이거죠. 과연 경기 하강이 나오고 침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철강 제품들의 어떤 수요가 예상만큼 받쳐줄 것인가 그리고 국제 철강 가격을 일정 부분 유지해 줄 것인가의 어떤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주가를 강세
강세로 좀 예상을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철강 가격이 뭐 이렇게 하늘 높게 치솟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일부 조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 철강 하나만 올랐다면은 뭐 다소간에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비철 금속들도 비슷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이 실전에서 이렇게 본다면 건설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 뭐 1월 달만 하더라도 A급 건설사들이 뭐 3개월 동안 조달하는 금리가 뭐 12%, 13% 뭐 이 정도 되다가 지금 뭐 6%, 7%까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브릿지나 PF 같은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건설 경기에는 일단은 좀 플러스적인 이제 그런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중국의 재고 수준도 지금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부터 재고 확충을 굉장히 좀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밸류콜이 나오는 지금 국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갑자기 꺾여 내려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위쪽으로 바라보는 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정책에서 얼마나 수요를 조금 가져가 주는가에 따라서 철강 가격의 턴어라운드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뭐 추세라고 하면은 그 실적에 대한 회복세도 좀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제 반영이 돼서 실적이 돌아서는 그 시점은 언제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좀 꼽고 계세요? 뭐 언제쯤 돌아설까? 이런 막상 돌아설 때쯤 되면은 돌아선다는 가정하에는 그때쯤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미 철강 섹터 움직임이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부양책 이후의 그 행보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주가의 그 탄력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철강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철강주에 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이렇게 또 뭐 경기가 또 괜찮아진다고 해서 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그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또 얘기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수준은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최우선주로는 뭐 특별하게 뭐 스몰캡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현대제철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철강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트랜스포머는 뭐 LG전자와 함께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양수 겸장,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철강 쪽에서 뭐 최우선 선호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철강이 나중에 뭐 돌아섰다 실적에 반영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적으로는 좀 늦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좀 철강을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이사님께서는? 저요? 네. 저는 뭐 사실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또 벌고 나오니까. 그럼요.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또 반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좀 눌림목이나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눌리고 조정 주면은 또 그때는 또 안 좋은 거니까 네. 이게 좀 잘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결국 중국의 양회 전까지는 그래도 그 상승 기대감이 좀 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회 전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상승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주셨고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강주가 어쨌든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올해 성장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에 워낙 좀 낮은, 그러니까 뭐 밸류콜이 나온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좀 주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밸류콜을 좀 외치잖아요. 지금 철근을 주로 공급하는 뭐 고려제강, 한국철강 뭐 이런 데는 지금 뭐 0.31, 0.34 뭐 이 정도의 뭐 극저의 어떤 PBR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견 업체로 볼 수 있는 뭐 동국제강, 세아특수강, 뭐 대한제강 뭐 이런 휴스틸 이런 쪽에서도
0.5 전후한 이제 이 정도의 PBR을 보이고 있고, 뭐 사실 포스코도 지금 0.6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수치로 보는 PBR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바닥,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 밸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ER을 논하기보다는 저는 PBR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좋다. 바닥권의 레벨업 정도가 좀 어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 대비 한 20% 정도, 뭐 이 정도는 좀 막연하게나마 지금 좀 수치적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고, 포스코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철강 기업들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거의 네. 이제 약간의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동국제강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조선 업종하고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3조가 넘는 이제 그 자본 총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지금 1조 4천억 정도 좀 되다 보니까 PBR이 한 0.4배 정도 좀 놓여 있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 한 0.6배 정도에 놓여 있는 PBR을 봤을 때, 그럼 뭐 PBR 0.5 그러면은 한 20% 정도의 뭐 기대 수익은 그래도 좀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동국제강을 일단 우선순위에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탑픽을 꼽아주셨는데 철강주가 그간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양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보고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터리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자국에서 고수익 전략을 취해오던 CATL이 현재에서 이제 판가 인하에 나선 게 향후에 좀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CATL이 가격 인하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나 뭐 이런 생각도 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CATL과 계약을 맺은 전기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한 4%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미미한 수준이고,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위주의 어떤 영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등 배터리 3사는 우리가 이제 완성체 업체와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 판가가 변동되도록 계약을 해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CATL의 그 폭탄 세일이 그 배터리 치킨 게임으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금일 이제 그 굉장한 정도로 또 시장에서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에서 모든 것을 이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CATL이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뭐 니오나 뭐 리오토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뭐 점유율 자체가 지금 낮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이런 배터리 3사가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되는 판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배터리 판가 이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원자재 변동은 일부를 좀 전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네. 있는데, 변동의 속도가 커질 경우에는 이제 매출 원가와 매출액의 미스매칭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이 필수적으로 좀 필연적으로 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받고 있는 소재나 셀 업체들의 주가는 그런 좀 변동성이 큰 이제 그런 시점에는 자신들이 발표했었던 가이던스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런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는 주가라면 그런 좀 변동성에 주가도 좀 변동성을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뭐 저는 방향성에 고민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 큰 폭의 조정이 남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초 정도가 뭐 적절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매수 시기를 감안한 이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좀 매매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배터리 종목들의 가장 큰 우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냥 전기차 판매 자체가 그 예상을 하회하는 침투율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속도감을 매년 예를 들어서 100대의 차가 팔린다라고 하면 뭐 10대, 15대, 20대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느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인하도 나오고 뭐 CATL도 뭐
잘 만들어서 잘 팔린다면은 가격 인하를 할 이유가 없겠죠. 아무래도 뭔가 좀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요인에서 이런 정책을 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을 뚫고 한없이 막 계속해서 언제까지 갈 것 같은 이제 지금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전고점 정도에서는 또 막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저는 뭐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고점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많이 팔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방향성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년째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외워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에 또 보면 속도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이제 최근에 CATL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게 미국 엔플렉 감축법으로 인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또 뭐 CATL과 포드가 이제 합작 공장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뭐 정치권에서 또 양국의 이해관계로 또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RA 시작 전후로 배터리 업계 점유율에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실까요, 신혁승 이사님? 일단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그 미국에서 그 중국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타부시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 그 CATL이 다시 이제 미국과 손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뭐 로봇 회사도 그 로봇에 만드는 그 중국산 부품을 갖다가 한다고 지금 한국 쪽으로 그거를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완성체 업체랑 그 합작 공장을 통해 이렇게 공급하는 형태가 이제 다수기 때문에 또 마진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점유율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그 미국 시장을 잡는 자가 배터리 업계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보이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올 1월 판매량만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지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가격 인하 효과, 또 신규 모델 공개, 또 IRA 보조금 효과, 뭐 향후 성장이 좀 더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계 수혜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들어볼게요. 지금 너무 2차 전지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사도 되나 하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전기차 판매가 이제 과연 이제 순수한 의미였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장선 가격 인하를 했고 또 구매 시에 이제 보조금 혜택이 또 이제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일부 밀어내기 매출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세지만 아직도 내연 기관에 비해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의 비중이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정체가 돼 있잖아요. 실적은 잘 나온다고 하는데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좀 하루 이틀 정도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밸류를 끄집어오는 데 있어서 뭔가 고리가 좀 약한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그만큼 시장에서 따라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 셀 업체들도 신고가를 찍기에는 뭔가 좀 에너지가 부족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셀 업체들보다는 저는 양극재, 뭐 무슨 음극재고 뭐 분리막이고 전해질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하나를 좀 집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양극재 쪽 소재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저는 뭐 조정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LNF를 뭐 그러면은 조금 뭐 한두 주, 그러니까 뭐 10주, 20주 정도 사보고 기다리는 거죠.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뭐 만약에 더 상승을 해버리면은 또 뭐 기다리고 다른 종목, 다른 양극재 쪽에서 찾아본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좀 매매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간헐적으로 이제 소재들의 가격 변동에 있어서 소재 내에서 좀 순환매가 뭐 이것저것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뭐 양극재가 절대적인 위치로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G화학과 LNF에 대한 선호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는 또 새로운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잖아요. 네.
네. 좀 이름이 제 뭐였죠?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한데 오늘 저는 종가가 68만 7천 원인데 올해는 좀 100만 화학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 예. 100만 근데 좀 화학. 기초 소재 쪽에서만 조금 지금 실적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좀 LG 화학도 뭐 100만 화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LG화학과 또 LNF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사실 뭐 지난해 미국 인플레 감축법 발표로 배터리주가 화려하게 정말 고공행진을 했는데 미래 성장성이 사실 많이 땡겨와서 미리 반영된 밸류에이션으로 지난해만큼은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에코프로 BM 뭐 LNF도 오늘 뭐 8% 급등을 하고 정말 여전한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트리거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신이사님께서는 배터리 3사 중에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뭐 주식하다 보면은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예측 자체가 뭐 다 맞는 경우가 없죠. 뭐 작년 말만 해도 올해 초에 올해 장 예측할 때 뭐 거의 뭐 한 95% 이상이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올해 시작하자마자 시장 분위기는 뭐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배터리주 관련해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생활하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아직도 그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전기차 비중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기차 비중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향후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차를 워낙 좋아해서 뭐 웬만한 차는 이렇게 다 이렇게 타보고 했는데 다음에는 뭐 이제 전기차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테슬라가 할인 정책 했을 때 판매량 증가를 보면서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니즈는 충분하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살펴보면 과거 그 뭐 템버거라고 하죠. 뭐 10배 상승하는 종목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종목들이 대세 상승한 이후에 쉬어간 것. 예를 들어서 이제 P2E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그런 것과 대비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이런 다른 점은 보면 이제 결국 실적이 뚜렷하게 찍히고 산업의 성장성이 명확하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고 있는 성장주다. 그러니까 밸류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호적인 환경 형성에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는 철강주 그리고 중국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K배터리 진단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주도주가 될 종목들 잘 선별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어서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하이브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떼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517억 원으로 컨센을 하회했는데요. 요즘 이슈가 참 많은 기업이죠. 이번 실적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사님? 우선 4분기 실적이 매출 기준에서는 볼륨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에서는 예상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4분기는 통상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SM은 비록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업의 특성상 BTS의 수익 구조에 편중이 높았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가는 과거의 실적, 이러한 부분이 이미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BTS 부분을 아직 100% 커버를 못하고는 있지만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새로운 걸그룹 라인업,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세븐틴 같은 경우가 그만큼의 단계로 지금 앨범 판매라든지 콘서트에 대해서 모객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놓고 하이브를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새로운 라인업들의 앨범 판매 이후에 올라오는 콘서트 데이터 이러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밸류에 대한 합당시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존재하는 이벤트입니다. SM 같은 경우에 매각이라든지 지분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그 공개 매수에 대한 가격이 조금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되든 아니든 중장기로는 지금 사업의 시너지 같은 경우 플랫폼 기반, 여기에 더해져서 뭐 광야에 대한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무형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에는 방향성을 다시금 상승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BTS 수익이 줄어드는 단계라 이런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새로운 라인업의 데이터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니언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이죠.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84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그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보안 플랫폼 여기 확장해서 핸드셋에서 보안까지 확장하는 기업들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매출에 대한 허들이죠. 특정 매출액을 넘어서면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비용이 줄어들고 실제 매출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핸드셋과 관련된 보안이든 아니면 여기에 확장을 해서 기타 망과 관련된 보안이든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게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확장을 해서 우리가 챗 GPT의 다음 스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이슈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력을 공고히 갖춘 기업, 여기에 확장된 보안 기업 위주로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와 지니언스의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에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챗봇 AI 열풍의 핵심 주도주로 부상한 셀바스 AI, 그리고 SM, 위메이드맥스, 솔트룩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AP 위성, 그리고 꿈비 만나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실적 개선을 전망하며 목표가를 17,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새해 들어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의 러브콜이 뜨거운데요. 오늘 주가는 1.7% 상승한 16,3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P위성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기대, 그리고 6월 누리호 발사 등 전방 산업인 우주산업의 확장성에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8%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꿈비입니다. 지난 9일 따상에 성공하며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유아 가구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의 다자녀 출산, 양육 보조금 지원 소식에 육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전방 IT 수요 부진이 지난해 대규모 적재의 큰 원인이었는데요. 아직 이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 회복을 이끌 키워드는 뭐라고 보실까요? 우선 작년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LCD 업황 같은 경우가 좋지 않죠. 가격은 빠지고 빠진 가격이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의 회복은 없이 중국 쪽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산업의 매력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점은 LCD 사업의 철수인데 이 철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실제 사간다고 하는 의사 표명을 했었죠. 그런데 단가가 안 맞는 경우에는 안 파느니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장해서 생각을 할 게 그만큼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한 1조 2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증자의 가능성도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주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고객사가 좀 커버를 해준다고 하면은 증자에 대한 이슈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OLED 산업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중소형 단에서 LG그룹 상에서는 확산을 해 나가요. 그런데 대형 단은 좀 다른 그룹사가 맡고 중소형 단 같은 경우는 특정 고객사 쪽에서 오더를 주면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고객사의 확보를 통해서 이익 같은 경우에 개런티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각을 좀 다르게 봐야겠고요. 올해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가총액 5조 8천억 원의 합당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한 7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긍정으로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들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면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도 아주 뜨거운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을 통해서 한번 녹여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적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격대를 놓고 우선 볼 필요가 있고 수급까지 함께 연결해서 LG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공매가 높은 종목이었기에 좀 수급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항가는 18,000원을 우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10%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하기에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지가는 15,600원 정도의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타이트한 가격이죠. 현재가랑 지지가가 비슷합니다. 충분히 매매해도 대입해도 되는 구간이 지금 도래해 있기에 지지가는 15,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지가는 15,600원, 저항가는 18,0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AP위성 보겠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화되고 또 6월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실제 외형 확장과 이익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실까요? 우선 우리가 산업이 앞단에서 열려 있을 때, 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의 투자가 이 산업에 단행이 될 때, 그 부분에 더해져서 각국의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산업을 캐리를 할 때 같은 경우에 종목들의 시사가 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1등주는 때에 따라서 바뀌기는 한데 시장이 정해주는 거죠.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는 AP위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매출이 높은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최근에 주가가 강하냐고 하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스타링크의 기간통신 사업자를 우리나라에 신청을 했다는 점이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성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들, AP위성,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비용이라든지 수익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형 위성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는 형식이고요. 지금 향후에 한 6, 7월 정도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 일정에 대입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재료가 소멸이 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가가 한 발 빠르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AP위성 같은 경우도 성장 위로 답보가 돼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없던 요소,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우주항공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밸류가 업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주춤을 했습니다.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19,000원 선을 다시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규 진입을 고려해봐도 좋은 가격대일지 우선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해도 좋을까요? 우선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까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파르게 이런 흐름처럼 상승이 나타났고 저항이 한 2만 원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을 못 높이고 우선은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추세는 깨지 않고 있어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타이트한 가격대 한 17,000원, 18,000원 이런 사이에서 매매를 붙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한 번 더 한 2만 원대를 테스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가는 2만 원, 지지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꿈비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죠. 화려하게 데뷔를 한 후 지난주 약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출산 양육 보조금 지원 소식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꿈비의 해외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또 중국발 수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꿈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라인 쪽의 구매가 중심에 있습니다.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한 수출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왜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을 했다가 빠진 이유가 시장에서 유아라든지 아니면은 유아용품, 이와 관련된 키즈와 관련된 동영상 이런 게 주목을 받으면서 통으로 좀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전거래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다시금 추세를 상승으로 한 번 더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정책? 이 부분의 가능성? 그런 게 시장에서 좀 종목을 찾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양회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인구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이 나오면 반드시 자녀와 관련된 부분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한번 테마적인 요소로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 보호예수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주가 전망과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1개월 확약 물량은 한 17만 5,264주, 총 유통 주식 대비해서 12% 정도 되고요. 3개월 확약 같은 경우는 42만 9,160주입니다. 한 전체 주식에서 한 30.65%가 돼요. 1개월 확약 물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회 시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그 점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3월 9일 같은 경우 휴일이면 하루 더 뒤로 밀려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 우리가 신규주에 대해서 접근할 때 팁 같은 경우는 5거래일이 지나면 이평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평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저항을 받게 마련이고 위에 단기 이평에 안착을 하게 될 때 그때가 본격적인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의 저항을 받고 있죠. 이 정도 가격의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종가 기준으로 그래야지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AP위성, 꿈비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유망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가 오브젠 가지고 오셨고요. 정경민 차장, 송원산업, 그리고 신혁승 이사가 쿠콘 가지고 오셨습니다. 쿠콘 하면은 이제 데이터 부문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하는 기업인데 AI가 정말로 시행이 되게 되면 데이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일까요? 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쿠콘은 그 기관 빅데이터 수집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AI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 기업은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또 주관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도 지정된 바가 있고 최근에 그 정부의 은행 과점에 대한 규제로 제사 인터넷 은행 기대감으로 인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강한 질책이 있으셨고 네이버 은행, 키움 은행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1,400여 개 일반 기관과 2,000여 개의 금기관 그다음에 200여 개의 핀테크 기업에 데이터를 공급 중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국내외 이제 데이터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페이, 토스, 핀다 등의 이제 데이터를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2023년 올해 본격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근거로서 먼저 그 데이터 결합 서비스의 그 본지정이 예상되는 1분기 이후에 본격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이 있고 사업자용 대출 조회 서비스에 대한 매출 발생 기대가 또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의 주요
그 영업 기반인 마이데이터 외에 공공의료 부분으로서 매출이 확대가 기대되고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산됐을 시 그 대출조회 서비스 이런 부분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고 그 NFT 시장 회복으로 페이먼트 실적 그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그 특히 주목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그 일반 은행에 대한 규제 과점, 제사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그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기업을 조금 선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구간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바로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차트 그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61선 바로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칩도 이 구간에서 61선 돌파하는 이 횡보 구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4x4라든지 이런 부분도 61선 돌파한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지지난주에 또 위메이드도 이 61선 위에서 횡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도 61선 막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쿠콘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이제 막 돌파하려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은 뭐 32,500원에서 31,500원 수준 이 61선 걸쳐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한 4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의 4에서 5%가 하락하든지 아니면 61선 이탈할지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뭐 네오주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역시 쿠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송원산업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화학주 반등과 함께 좀 봐도 될지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뭐 딱 그겁니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얍삽한 선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화학 제품의 가공에 필요한 뭐 상하 방지제, 안정제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한 2위 정도로 뭐 실적 좋고 밸류도 좋고 또 경기 민감 기초 소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주춤했습니다만 뭐 작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1,800억이고 순이익은 1,200억.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 좀 채 안 되죠. 뭐 밸류 하나는 정말 굉장히 좀 싼 수준이고요. 자본 총계도 6,800억 수준이니까 뭐 지난 5년간 뭐 결손은 뭐 물론 또 역성장도 없었던 그런 기업에게는 너무 좀 가혹한 이제 그런 저평가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기초 소재 종목군들이 좀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도 거기에 따라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좀 기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건 이제 주봉인데요. 이게 하루 이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오르고 6개월 빠지고 2년 오르고 뭐 한 2년 빠지고 또 뭐 1년 오르고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은 200일선 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저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신혁승 이사께서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제 61선을 저도 손절로 놓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가져가 볼 만한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 화학주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작년에 빠졌었던 하락 부분의 절반 정도,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 오브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치 GPT 관련해서 또 떠오르는 종목인데 가격까지 한 건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케팅 테크, 마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뭐 기업이 좋다 해서 주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이버가 27일에서 28일 이제 개발자들 컨퍼런스가 열려요. 이 기간에서 이제 챗 GPT 관련된 부분, 구체적으로 서치 GPT 관련된 사업의 추가 내용이 오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MS에서 사업 내용을 오픈할 때 주가가 됐고 바이두도 주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된 오브젠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으로는 오늘 저가 가격 비슷합니다. 67,000원 이 가격대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79,000원입니다.
저 일정에 맞춰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이고요. 손절가는 53,000원입니다. 저도 60일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규주라 없어서 가격대의 하단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브젠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